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멀너주의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들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우리도 너네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32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관세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면서 딴 나라들 위협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취임 전부터 멕시코랑 캐나다를 향해서 으르렁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제일 그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1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야기는 했는데 뚜렷한 어떤 정책을 당장 이야기하기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부유하게 하겠다는 식의 수사법을 씀으로써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조금 뭐랄까요, 우려를 좀 완화시켰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대신에 1기 때는 그 민주당과의 협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때 실제로 보면 자기 스태프들도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했던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라면, 2기는 이미 그 섀도우 캐비넷 다 만들어져 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예비 후보들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정책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반이민, 두 번째가 에너지 부흥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옛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멀너주의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들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우리도 너네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잘해왔던 못해왔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총기를 경사서에 넣고 이렇게 제복만 입고 쳐다만 보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면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 시민들은 잘 지내겠지만 동네 건달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 길이 찾은 거죠. 그러니까 총을 맞을 위협 또는 즉각 누군가가 개입할 거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변에 자신의 바운더리를 확대하고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는 이제 패권 국가로, 작은 패권 국가로 개입하게 될 텐데, 그게 벌써 지금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뚜렷하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군이 뭐 시리아부터 아프가니스탄 다 철군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전혀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각오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이제 국방 증가에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민의 비유를 한다면 가스 스프레이라도, 최루 스프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고 가스 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세상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너네 비용 내라라는 쪽으로 나갈 거고, 유럽에서는 아마 철군 그리고 나토 해체 쪽으로, 나토 탈퇴 쪽으로 갈 거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충격은 이제 유럽이 받겠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도 충분히 그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는, 아무튼 세상이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을 기대지 말고 당신들이 스스로 자력갱생해라 라는 이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산 셰일 오일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미국 대통령으로 있던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에 한 900만 배럴, 800만 배럴이었던 게 이게 1200만 배럴까지 그냥 한 50% 늘어났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빚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드릴 베이비 드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펜실베니아에서 그랬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셰일 오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제들을 다 풀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건 넘어서서 에너지 수출 국가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세계 각지로 실어 나르겠다라는 게 트럼프 의지고, 이 과정에서 화석 발전소,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들도 더 많이 지으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양면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늘 한쪽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양쪽 이야기를 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일단 한쪽 면에서는 기후 변화가 이제 더욱더 촉발될 여지들이 생기겠죠. 적어도 이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한 다음부터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걱정이 되고 또 그 관련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산 셰일 오일 생산량이 이제 하루에 1,400만 배럴로 확장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넘어서게 된다라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해외로 나가냐 마냐 가지고 유가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세계 유가를 좌우하고 또 이걸 이용해서 저유가 환경을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저금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호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석유랑 그리고 천연가스를 생산했더라도 그걸 실어 나를 터미널과 배가 없어요. 네, 그런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어떤 고유가 시대가 계속 개막되는 거 아니냐.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고유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산 셰일 오일이 게임 체인저가 되면 저유가 환경이 출현될 수도 있고 그럼 저유가 환경이 출현하면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한 박스 실어 보내고 이전에는 원유 한 드럼 수입했는데 이제 만약에 두 드럼 수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 100원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다음부터 환율 100원 올랐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 요인으로 한 50원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율을 좌우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경제 정책들이 펼쳐지면 저게 강달러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무역 흑자를 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제 정책은 강달러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강달러 정책이 결국 뭐냐 하면 수입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덜 사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소간 용납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강달러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역 흑자, 무역 수집 개선,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상승을 어쩌면 용인하는 것 같은 태도니까. 근데 이걸 이제 뭐랄까요, 좀 강조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반이민 정책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100원 정도 환율을 트럼프 리스크를 100원을 반영하고 있었다면 그걸 한 20원 낮춘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느냐?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레이션, 태도들을 보면 결국은 중국이나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정책 쓰는 건 강도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기정사실을 뒤엎으려면 국가 간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서 미국이랑 타협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 정치권에 문제가 있고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관계를 갖다가 급격히 진전시키면 이 환율 올라간 게 내려가겠지만 그건 뭐 그냥 전화만 한 통화한 정도로는 아직 그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달러 흐름 자체를 바꿀 뉴스다, 바꿀 이벤트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야 맨날 하는 이야기죠. 분산 투자하자. 전체 자산에서 우리 원화 자산의 비중들을 최대한 줄이자.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70% 정도, MSCI, A시월드에서 한 70% 차지해요. 그만큼 미국 비중이 큰데 왜 우리 자산은 대부분 원화로 갖고 있냐?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개인 금융 가계 자산의 75%를 차지하잖아요. 너무 크다. 그러면 금융자산이라도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 2024년에 입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환율이 오버슈팅하고 또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저평가된 상황으로 갈 때 고평가됐던 달러 자산 조금 팔아서
저평가된 우리 원화 자산을 사자는 게 일관된 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아직 트럼프의 정책이 강달러를 더 추구한다거나 또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공포를 자극하는 말은 없었다라면 여전히 달러의 비중들은 뭐 어느 적정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목표 비중에서 오버됐던 부분들, 작년 연말에는 대부분 달러 자산 비중이 오버됐을 텐데 왜냐하면 급등했으니까 그걸 좀 처분해서 원화라든가 또는 일본 엔이라든가 중국 위엔화 자산으로 좀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자산도 좋은데 대체자산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질 때 금융자산의 어떤 위로도 치솟을 수 있지만 밑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금융자산들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혼합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체자산입니다. 그래서 금, 부동산, 헤지펀드, 암호화폐, 인프라 이런 자산들이잖아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저는 올해는 좀 많은 관심을 여기다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 자산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급 방송도 촬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앞으로 트럼프 입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또 우리 신속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